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다자 외교의 꽃이라고 불리는 유엔 총회에 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만큼이나 이번 유엔 총회에 감회가 남다른 인물이 한 명이 있죠. 바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입니다. 대한민국 외교수장으로서 다시 유엔 무대에 복귀한 강 장관. 과연 어떤 활약을 할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자, 사실 강경화 장관이라고 하면 유엔에서 유명해지고 유엔에서 모든 기반을 다졌다라고 할 수 있는 유엔 통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. 그런데 그야말로 친정에 돌아간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외교부 특채로 이제 외교관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유엔에서 강 장관 같은 경우에 많은 이력을 쌓았잖아요. 한 10여 년 정도 유엔 사무국에서 일을 했는데요. 거기서 개도국의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여성 빈곤 문제 이런 문제들을 주로 많이 처리를 해왔는데요. 그랬던 강경화 장관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외교수장으로서 이제 유엔 총회를 참석하게 됐는데 이제 늘 아마 사무국이 앉던 자리가 아니라 장관들이 앉는 아마 주요한 자리에 앉게 될 겁니다. 아마 감회가 굉장히 새롭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자, G20 때 다자 외교로 이 강경화 장관이 데뷔를 했었는데 이제 두 번째 다자 외교에 참석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보필하게 됐습니다. 그런데 이 장관으로 임용될 때 그때 당시에 유엔 이게 사무총장이죠. 구테르스 총장이 굉장히 아꼈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했었잖아요. 그때 회자됐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게 또 한번 증거로서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. 네. 7월에 있었죠. 독일에서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 회상의 마지막 날 문재인 대통령이 구테르스 총장과 만났습니다. 근데 그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 바로 옆에 강경화 장관이 함께 있었습니다. 네. 그러면서 구테르스 총장이 이제 농담식으로 이제 즐겁게 이야기했는데요. 유엔 입장에서는 강경화 장관을 뺏김으로써 많은 걸 잃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고요. 그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웃음을 이제 터뜨렸다라고 했는데요. 이제 유엔 입장에서도 강경화 장관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유엔에서의 어떤 인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활용할 수 있으면 또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자, 그렇지만 강경화 장관 화려하게 이 장관으로 등용이 됐지만 그 이후에 대북 외교에 대해서는 그렇다 할 확실한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. 비교되는 사람이요. 미국의 유엔 헤일리 대사와 비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번에 강경화 장관 유엔에 갔으니까 뭔가 좀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? 어떤 방식으로 좀 역할을 부각할 수 있을까요? 혹시 그 말씀은 제가 제 블로그에 쓴 거 보고 하신 건가요? 아닙니다. 강경화와 헤일리라고 한 며칠 전에 썼는데 그렇습니까? 저도 개인적으로 비교를 많이 했었습니다. 그래서 보면서 왜 강경화 장관은 영어도 잘하시고 하는데 세계적인 매체에 안 나오고 헤일리 대사는 저렇게 많이 나오느냐. 네. 북한 문제를 저렇게 다루고 우리 장관은 왜 국제 무대에서 우리 국익을 투사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안 보이느냐.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정치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저는 지금 강 장관께서 지금 좀 더 열심히 뛰었으면 좋겠고요. 특히 어떤 부분에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까? 이제 이분이 주로 계셨던 게 이제 인권 파트에 있었잖아요. 네. 지금 저도 유엔에 몇몇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. 강 장관보다도 2배 이상 근무하신 코리안이 있는데 아마 우리 외교부는 금방 찾아낼 텐데 네. 그분들이 군축부에 계십니다. 그래서 세계 군사 문제를 쭉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게 본질입니다. 네. 그걸 강 장관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국익을 위해서 뛰시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. 아직 그게 안 보입니다. 그래서 저는 헤일리 대사를 염두에 두고 한국의 헤일리가 돼달라는 주문을 강 장관님한테 감히 드리는 바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런데 이제 헤일리 대사는 유엔 안보리에서 네. 북한의 강력한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니까 네. 언론의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고 네. 강 장관은 현재는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하지만 어차피 또 북한과 회담을 통해서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또 강 장관이 나서야 되거든요. 네.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북한의 강력한 압박을 하지 못하는 입장이니까 네. 현재 좀 우리 기대에는 약간 이렇게 어긋나는데 아마도 이번에 유엔 총회에서 북한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려면 강 장관이 아마 수십 명 내지는 100여 명의 외국 대표단을 만나서 네. 이런 요청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지난 G20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과 잠깐 스치듯이 만났었습니다. 공식적인 만남 없었고요. 이번에도 공식적인 계획은 없는 걸로 아는데 만약에 이번에 G20처럼 만나거나 스치더라도
그때 할 수 있었던 얘기와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. 저는요, 외교부 장관이 영어 잘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. 영어 못해도 돼요. 상당히 영어는 잘해야죠, 외교부 그 장관. 뭐 표현력 때문에 얘기를 한데 표현 방법은 바디랭귀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외교부 장관 옛날에 소련의 세바르드 나제라든지 또 미국의 슐츠 같은 사람들 얼마나 드셉니까? 네. 그래서 그런 국익을 돌파하는 자리니까 네. 저는 좀 더 좀 눈에 띄게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근데 뭐 리영호하고 우리 강경화 장관이 만난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.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미국을 압박할 만한 수준까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아직 부족하다 생각을 하고 네. 더 도바로 생각하고 있고 네. 또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하고 일단 어떻게 관계선에서라도 군사회담이나 인도적 문제에 관련한 그 적시회담을 하고 싶은데 북한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만난다 하더라도 네. 헛돌 가능성이 높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북한과 외교 안보와 관련된 이야기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김종공 실장님 그리고 이종훈 부장님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